내가 저 사람을 그냥 가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척만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면은 자, 오늘 2강입니다. 원래 기획대로 하면 예술을 통해서 본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테마는 뭐 사랑인데 너무 거대한 그 시간을 짧게 이렇게 축약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이미혜 선생님께 이미혜 선생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건넬 텐데 본인 뭐 60분 안에 마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쓰시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전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토크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토론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얘기들보다는 바로 우리 강사 선생님께서 바로 직접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강연하시고 시간이 끝나면 한 5분 정도 휴식 타임을 갖고요. 저희들이 자세를 정리한 이후에 토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전 근대를, 그러니까 근대, 지금 인류의 역사를 전근대, 근대, 현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전근대를 다시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지난 시간에 한 고대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를 중심으로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그죠? 신화, 그리스 신화가 나오고, 뭐 올림푸스 신화가, 신이 있고, 여신이 등장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전근대에 지금 오늘 하는 부분은 이제 그 기독교가 등장을 해서, 그죠? 예, 다른 문화란 말입니다. 굉장히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둘로 끊어가지고, 예, 오늘은 뭐 성서에 나오는 얘기, 기독교 사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근대의 지금 뒷부분은 중세, 르네상스, 그 바로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뭐 예술사의 기준이기도 하고요. 간단히 요 한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그 작품을 하나씩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예, 얘기를 하고 나중에 같이 함께 또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 두셨다가, 예, 뭐 같이 또 뭐 문제되는 부분을 얘기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중세는 언제부터 시작하냐 하면은 로마가 그 5세기 말에 멸망을 하죠. 그죠? 중세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보통 5세기에서 한 1500년 될 때까지, 그러니까 중세 1000년입니다. 그죠? 예. 이 기독교는 어디서 나타난 거냐 하면은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속주죠. 식민지였던, 그죠? 지금의 뭐 예루살렘을 부근으로 한 그 동방, 중동 지방에서 나타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기독교가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을 때 그 이제 로마 제국이 거의 한 200년 그 이후에 한 망합니다. 거의 이렇게 나라가 쇠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3세기 이때가 로마 제국이 굉장히 어떤 위기였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뭐 그리스 신화 이거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거를 무슨 재미있는 문학 얘기 같이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이 신들을 믿는 종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원래 다신교였죠. 이 사람들을 뭐 제우스 신이니 뭐 아프로디테 여신이니 이런 사람들을 신전을 짓고 경배를 하고 뭐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그러면은 거기 제사를 지내고 거기 신탁이라고 해서 거기 의견을 묻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신한테. 예, 그렇게 믿던 종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그런 가운데 기독교가 나타나고, 그죠? 그래서 마침내는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4세기 초에 그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요. 4세기 말에는 급기야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금지하게 됩니다. 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어떤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로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로마 제국이 한 2세기를 더 지탱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정비를 한 거죠. 중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200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것은 예,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 사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로마는 멸망했지만은 이 종교는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가의 어떤 정부가 망하는데 그 종교 조직이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중세 사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중세 사회는 근데 이제 지금 그 지리적으로도 이동을 합니다. 로마는 어디가 중심이에요? 지중해권역이 중심이죠. 이탈리아하고 뭐 지금의 뭐 그리스 이런 이 지중해를 둘러싼 그 지역이 그 그리스 문화에 우리 지난 공부했던 그런 헬레니즘 문화의 그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지금이 이제 이 기독교 문화는 지리적으로도 훨씬 그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뭐 기독교 무슨 고딕 성당이니 이런 게 나타나고 그러는 데가 어딥니까? 오늘날의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가 유럽의 북쪽으로, 예, 서북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가 이제 그래서 그런 중세 사회를 규율하는 이런 원리로 계속 남아있고 받아들여지는데, 자, 우리는 이제 뭐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랑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 기독교의 인간관이, 여성관이 이제 당시에 어떤 결혼이나 사랑이나 이런 거하고 굉장히 그 영향을 맺습니다. 그죠? 예. 이 기독교 사회는 여성을 이렇게 이부, 예, 여성에 대한 이분법, 그죠? 그 여성을 이부 악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그 타락한 존재, 그리고 남자를 꼬여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게 해서 그 파라다이스로부터 추방당하게 만든 존재, 그죠? 이분은 사실 그 선악과를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그죠? 예, 그래서 이브의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은 음욕이에요, 음욕. 예, 그래서 이런 이브는 음탕한 존재고, 예, 그렇게 약한 존재로 여성을 경멸하고 여성을 그 여성 혐오죠, 그죠? 예, 이렇게 여성을 규정을 했단 말입니다. 당시 예술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는 그 중세 성당의 조각의 일부분입니다. 이브가 이렇게 기어가고 있고 손에 선악과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뱀이, 예, 뱀 보이시죠? 이쪽에 여기 이렇게 뱀이, 예,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도 역시 그런 그 아담과 이브를 주제로 한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에는 뱀이 사람으로, 그죠? 예,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뱀이 이렇게 원래 최초의 여자였다는, 예, 이런 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뱀을 사람으로, 예, 이렇게 묘사를 해놨네요. 이렇게 여자를 이브로 규정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회는 결혼이라는 것도 죄악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좋은 상태는 결혼을 안 하는 거,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제와 왜 수녀처럼 아예 그냥 평생을 동정으로 지내는 거, 그죠? 이게 가장 아이디얼한 거로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결혼을 안 하면은 모두 그렇게 동정으로 살면은 종족 보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혼을 그냥 필요악으로, 그죠? 예, 결혼을 안 하면은 또 사람들이 이 욕정을 참지 못해서 또 사고를 치고 이럴 가능성도 있고 이러니까 결혼을 그냥 필요악으로서 인정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원래의 기독교는 그렇게 여성에게 이렇게 무자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사실은 로마 시대에 왜 이렇게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숨어서 왜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럴 때는 오히려 여성, 남성, 뭐, 계급 차별도 없이 이렇게 평등하게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사람들의 호응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도 호응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천민들에게도 호응을 받고, 이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급속하게 퍼져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점점 그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가 되면서 말하자면은 어떤 계급적이 되고 보수적이 된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이부다라고 한 거는 정확하게는요, 4세기경에 우리 왜 교부 철학이라고, 예,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그 책에 여자를, 예, 그렇게 음탕한 존재, 예,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를 어떤 죄악시하는, 예, 그런 글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원리가 쭉 사회의 원리로서, 예, 지배 원리로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중세가 이제 아까 500년부터 한 1500년까지 계속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제 진정한 중세 문화가 시작이 되려면은 한 10세기 이후가 돼야 됩니다. 중세를 반으로 나눠서 전반기는 우리 보통 암흑시대라고 하고, 후반기 이제 한 10세기부터 사회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반기에는 서로 땅 갈라먹느라고 싸우기에 바빴고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장원제도니 이런 게 한 10세기경에 안착이 되고, 예, 그러면서 문화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문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십자군. 예. 중세가 이렇게 사회가 이제 이렇게 땅도 다 서로 갈라 가지게 되고 안착이 되니까 더 이상 이 기사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는 기사들을 어디로 뽑냐 하면은, 예, 십자군 전쟁으로, 예, 이 난폭한 기사들이 여기서 사고치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아서 전쟁에 내보내면은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리품도 가져오고 땅도 빼앗고, 예, 일석이조인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그런 종교를 명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십자군 전쟁이 중세 내내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이 중세 사회에 어떤 부를 가져다 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에서 볼 때는 십자군 전쟁이 굉장히 어떤 서양의 문화를 바꿔놓는데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당시에 이 아랍 사회는요, 서구 사회보다 훨씬 더 세련된 사회였습니다. 예,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 십자군이 가서 싸움을 하면서도 싸우더라도 어쨌든 서로 접촉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문화적 충격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문화가 유입이 되면서, 예, 이런 중세의 어떤 사랑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예, 발화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 십자군이 이렇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이런 성을 세운 겁니다. 가가지고 거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식민지로 개척을 한 겁니다. 거기를 정복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성이 남아 있습니다. 시리아 전쟁으로 부서졌겠지만 돌이니까 이것까지 때려 부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안에 이렇고요. 예, 짠, 제가 여기 갔었습니다. 이게 2007년입니다. 이러고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안 갔으면은 못 갔죠. 예, 이때만 해도 평화로웠습니다. 시리아가. 여기에 진짜 간 거는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이제 12세기가 되면은 이 성모 마리아 숭배가 등장을 합니다. 예, 아마 이제 이때가 중세가 조금 풍요로워지고 여유가 있어지면서 이런 여성에 대한, 예, 성모 마리아에 대한 숭배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성모 마리아의 어떤 자애로움, 부드러움 이런 것이 그런 신앙심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카톨릭 신앙이 성모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어진 고딕 성당들이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이 됩니다. 이를테면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노트르담이 성모 마리아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유럽에 가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지역에 여러 군데 노트르담 성당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는 다 성모 마리아한테 봉헌이 된 거고, 그게 바로 이 시기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성모 마리아 숭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당에는 이렇게 성모에 대한, 예, 이런 조각이나 그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성모 승천을, 예, 새겨놓은 겁니다. 예, 이렇게 또 성모자상이 등장하는 것도, 예, 이때입니다. 이렇게 중세 때는 성모가 이렇게 여왕의 모습으로 관을 쓰고, 예, 이렇게 성모자상이 또 새겨지는 것도 이쯤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성모하고 그 이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모는 이렇게 고귀한 여성인데 그럼 이브하고는 서로 모순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어떤 일종의 예외적인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브, 예, 성모 마리아는 이렇게 넘을 수 없는, 예, 넘사벽인, 예, 이런 신성한 그런 여인이었고, 보통 사람들은 이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 서양의 거의 내내, 서양 문화의 내내 이러한 이원적인 구조가, 예, 사람을 그 성모하고 이브로 구분을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근대에서도 여성을 그런 순결한 가정주부하고 매춘부로 이렇게 이원화를 하고, 이런 식의 그 이분법이 내내 지속이 되었습니다. 예, 내내. 그러면은 중세에 가장 유명했던, 예, 그 문학작품을 하나 잠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마리아 숭배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 세속 예술이 등장을 합니다. 중세의 모든 예술은 종교 예술이었는데요. 이 로망 하나만이 유일하게 세속적인, 종교하고는 무관한 그런 예술입니다. 문학인데요. 이때는 아직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문학이 이렇게 낭송하는 그 거였습니다. 그죠? 예. 자, 어떤 식이냐면은 그림이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운문 소설이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제후고요. 예, 무슨 영주인 것 같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이쪽이 뭐 둘, 셋 이렇게 다니면서 그 음유 시인이 그 영주 앞에서 시를 읽거나 아니면은 이 로망이라고 하는 운문 소설을 이렇게 낭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냥 읽어주면은 졸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음악 반주에 맞춰가지고, 예, 음악은 자기가 연주할 때도 있고, 뭐 연주자를 데리고 다닐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음악에 맞춰서 낭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운문 소설이죠. 그래서 로망이라는 거는 원래 그 쓰여진 그 언어가 로망어였습니다. 그 중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도 달랐습니다. 귀족들은 이 라틴어가 변형이 된 로망어를 썼고요. 그러니까 로망어라는 게 라틴어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망어를 썼고, 그 하층민들은 이제 그 자기네들끼리 또 쓰는 말이 따로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투리 같이. 예, 그래서 이렇게 말도 이원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 로망어로 쓰여져, 읊었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로망이 된 건데, 이제 여기서 왜 로맨스, 그죠? 로맨스. 우리 왜 연애 얘기를 로맨스라고 하죠. 예, 이 로망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로망이라는 게 항상 연애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등장을 하죠. 중세니까 기사가 등장을 하고, 이 기사가 어떤 한 귀부인을 그 연모를 합니다. 그 숭배를 하고 연모를 하는데, 이 귀부인은 항상 유부녀였습니다. 유부녀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녀가 아니라 유부녀였고, 그 다음에 이 기사가 모시는 그 주군에, 그러니까 중세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영주가 있으면은 영주가 그 아래에 이렇게 부하 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하 기사들이 총각 기사들이죠. 그죠? 이 귀부인을 연모하는, 영주의 부인을 연모하는 이런 형태였단 말입니다. 항상 연애 얘기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 귀부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기사가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을 합니다. 귀부인이 어려운 일을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귀부인이 무슨 공경에 처해가지고 그 기사가 뭐 이 무용을 발휘해서 이 귀부인을 구하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로망의 C줄과 날줄이 뭐냐 하면은, 하나는 연애 얘기, 하나는 그런 그 기사의 무용담, 무협지입니다. 예, 무협지이고 하나는 연애 얘기.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예, 지금 하려는 트리스탄과 이즈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중세 내내 유행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예, 트리스탄과 이즈의 사랑 얘기. 이렇게 중세 조각에 나오는 거고요. 예, 19세기에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얘기하면은요, 그 이즈는 지금의 아일랜드에 있던 공주고, 그 다음에 이 트리스탄은 이제 자기 삼촌이 이쪽 아마 지금의 프랑스 북부의 지방에 있던 어떤 영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삼촌이 이제 마크 왕이라고 그 영주이고, 그 다음에 이 트리스탄은 그 삼촌을 모시는 밑에 기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크 왕하고 이 이즈가 결혼을 하게 돼서, 아일랜드하고 프랑스 사이에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이즈를 데리러 간 겁니다. 그래서 이즈를 데리고 배를 타고 이제 오다가 이렇게 그 배 타는 시간이 당시에는 뭐 배도 시원찮고 한참 며칠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뭐 이렇게 뭐 장기도 두고 놀다가 목이 마르니까 그 약을 홀랑 둘이, 그 물병애들은 물인 줄 알고 둘이 홀랑 나눠 마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랑의 묘약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게 기구한 장난의 운명으로. 그러니까 그 이즈 어머니가 그 이렇게 약을 만들어서 딸한테 이렇게 주면서 저기 신혼 첫날 밤 이거를 신랑하고 나눠 먹어라. 그러면은 신랑하고 금슬이 좋게 평생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약을 넣어줬는데, 이 두 젊은이가 그거를 모르고 홀랑 마셔버려가지고 이 둘이 죽음으로써도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즈는 와서 결혼을 합니다. 마크왕하고 결혼을 하는데도 이 트리스탄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불륜의 사랑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얼굴도 모르는 그 마크 왕보다, 그죠? 배 타고 며칠씩이나 같이 놀면서 왔던, 그리고 트리스탄과 이즈는 자기 또래란 말입니다. 이 또래의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지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었겠죠. 그죠?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뭐 하여튼 계속 구구절절 뭐 둘이 숲속에 가서 살기도 하고, 또 돌아와서 용서받고, 뭐 또 쫓겨나고 뭐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왜냐하면은 이즈는 삼촌의 부인이고, 그죠? 예.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기 마지막에 죽는 뭐 그림이고, 이 얘기가 뭐 요새 최근에도 영화로 이렇게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장면 보실까요? 보이세요? 뒤에? 여기 앞에 조명을 좀 보여요? 뒤에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네. 소리가 근데 왜 웃지? 말은 그러니까 이거를 실험을 해봤어야 되는데, 이게 그 코덱스라고. 예. 그럼 뭐 하여튼 그럼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 얘기는 오페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그죠? 트리스탄과 이졸데, 독일에서는 이즈, 프랑스에서는 이즈라고 그러고 독일에서는 이졸데라고 그러죠. 예, 오페라의 한 장면입니다. 이졸데가 너무, 예, 오페라는 저게 문제죠. 자, 어쨌든 이 얘기를 한 거는, 자,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약탈적 사랑, 그죠? 예.
뭐 신이나 영웅이나 이런 사람이 어떤 예쁜 여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덮쳐서 포획하는, 탈취하는, 예, 그리고 그 여자는 잡혀가서 뭐 아내가 되거나 그런데 아무 뭐 잡혀가서 좋았는지 싫었는지 뭐 처음에는 싫었으나 나중에는 좋았는지 뭐 아무 의견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중세가 되면은 여자도 자기 의견이 있습니다. 예, 이즈도 미칠 듯이 트리스탄을 사랑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약탈적 사랑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은 사랑이 지연이 됩니다. 예, 저 여자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둘이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부인을 굉장히 연모하는 장면이 이 로망에 나옵니다. 멀리서 이 귀부인을 이렇게 막 고귀한 존재로, 예, 이렇게 우러러보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잠 못 이루고 애타하고, 이런 감정이 처음으로 그 문학에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난 시간에 했던, 예, 약탈적 사랑하고는 발전이 된 사랑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낭만적 사랑의 시작이라고 보는, 예, 이런 견해도 있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거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은 궁정식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이게 그 문학에 용어가 있습니다. 라무르 쿠르뚜아라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궁정의 귀족들이 이렇게 그 어떤 남녀 사이에 이렇게 예절을 지키면서 이 그 연애를 한, 예, 그런 이러한 게 이제 어떤 간통의 얘기이기 때문에, 불륜의 사랑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당시 종교 사회이고 이게 받아들여졌느냐, 그리고 그 중세를 규율하는 게 어떤 자기가 모시는 영주에 대한 충성이, 예, 굉장히 강조되던 사회였는데 이런 게 괜찮으냐, 모순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약간 어떤 이렇게 긴장이라고 할까,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러한 얘기가 이제 용인이 됐던 거는 당시에 사실 이렇다 할 오락이 없었고, 예, 오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유시인이 재밌게 연애 얘기를 들려주는 게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락으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고, 하나는 사회적인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친 기사들을 이런 연애 얘기를 통해서 좀 순화하는 기능도 있었고, 그런 사랑의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는, 이렇게 사랑이 지연된다는 거는, 그리고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떤 자기가 유혹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를 그만큼 제어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단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그렇죠? 자기가 마음대로 가서 그냥 힘으로 하면은 덥석 이렇게 약탈적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저쪽 여자가 동의를 할 때까지, 그죠? 예, 그 발밑에 엎드려서 여러 가지 아부도 하고 그 여자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고 이러는 거는 그만큼 자기의 거친 거를 조절을 하고, 그죠? 예, 제어한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이게 사회를 어떤 순화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기사도라고 해서 그런 남성이 힘이 약한 여성에게 뭐 이렇게 예절을 다하고 뭐 그런 것들이 출발이 이런 로망에서, 예,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 중세의 사랑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제 이게 이 표를 잠깐 그러면 보고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할 때 이 표 보여드렸죠. 예, 이 표를 중간중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약탈적 사랑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근대 사회에 이제 이 북쪽으로 왔을 때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를 전체를 지배하는 거는 궁정식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게 제일 큰 네모로 그려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의 충동적 사랑하고 바로크 시대의 퇴폐적 사랑은 그 약간의 변형이라고 할까, 그런 게 그 시대에 맞춰서 그런 변형이 나타나는 거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줄기는, 전근대 사회의 줄기는 지금 방금 한 거와 같이 그런 궁정식 사랑입니다. 자, 르네상스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르네상스는 다시 그 이탈리아로 갑니다. 예, 중세 말에 이제 북서 유럽이 그
전쟁하고 그 다음에 흑사병, 패스트로 예, 거의 뭐 엉망진창이 되고 뭐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자 이러면서 혼란에 빠지면서 이제 이탈리아가 떠오르게 됩니다. 예, 지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대는 이쪽이었다가 이쪽이었죠. 훨씬 그지? 훨씬 이쪽이었다가 저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르네상스 문화는 여기가 중심인 겁니다. 오늘날의 뭐 피렌체, 베네치아, 로마 이런데. 자, 이때 이제 이 르네상스 이탈리아를 지배한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계층의 특성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중세의 문화를 만든 사람들은 봉건 귀족은 기본적으로 무사 계급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칼 들고 싸우는 무사 계급인데 이 르네상스 이탈리아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도시 귀족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상인입니다. 상인. 예,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사 귀족들보다는 훨씬 더 현실 감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훨씬 더 아는 것도 많고 현실 감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더 뭐 약다면은 네, 이런 약은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사회적으로도 이때가 되면은 또 종교가 약간 약화가 됩니다. 종교가 카톨릭 내 내분이 일어나서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둘로 쪼개졌던 때도 있고 예, 이러면서 이제 종교의 권위도 중세 때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이러면서 르네상스 문화는 굉장히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어떤 현실의 즐거움을 찬양하고, 그죠? 예, 현세의 즐거움을 마다하지 않는 예, 이런 르네상스 문화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상의 변화, 미술을 잠깐 보면은요, 예, 중세 시대에는 이렇게 성모나 피에타 상인데 죽은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성모 마리아가 슬퍼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이렇게 굉장히 참 슬프게, 예,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던 것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보십시오. 성모도 너무나 아름답고 예수님도 너무나 미끈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예, 다시 육체에 대한 찬미가 되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성모자상도 이렇게 뻣뻣하던 것이 라파엘로의 이 성모자상을 보면은 성모도 너무나 젊고 아름다운 미인이고 또 아기 예수도 너무나 포동포동 귀여운 예, 이런 아기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뭐 이 얘기도 하자면은 길지만은 이건 잠깐 그냥 맛만 보고 예, 이렇게 누드가 부활을 합니다. 다시 육체에 대한 찬미, 젊음에 대한 찬미 이런 것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중세 시대에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던 예, 이 누드상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남성 누드가 먼저 나타나고 그죠? 예, 모든 문화가 초기에는 남성적이고 그런 씩씩한 예,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남성 누드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후기로 갈수록 문화가 더 에로틱해지고 화려해지고 섬세해지고 이러면서 쾌락적이 되고 예, 이러면서 여성 누드가 많아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르네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갈수록 여성 누드가 많아지게 됩니다. 예. 이 보티첼리의 베누스의 탄생이 여성 누드로서는 처음이고요. 예, 다비드, 그죠? 유명한 다비드. 그 다음에 이제 이 뒤로 가면은 여성 누드가 많아집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로 갈수록 르네상스 말기로 갈수록 이렇게 더 여성 누드가 육감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비교해 보시겠어요? 다시. 초기에는 굉장히 좀 날씬하고 청순합니다. 그죠? 예. 같은 티치아노가 그린 그림이지만은 이 1538년에 그린 우르비노의 베누스는 청순하고 약간 수줍은 듯한 예,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예, 이 1550년에 그린 이 베누스는 훨씬 더 이렇게 살집도 있고 더 풍만하고 예, 젊은 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는 한 중년 부인 같은 그런 더 완숙한 이런 누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사랑의 얘기는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영국에서 그 셰익스피어가 쓴 거기는 하지만은 배경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입니다. 그죠? 그런 르네상스적인 거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는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죠?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안 읽었다. 자, 그림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영화 하나 보실까요? 1968년 영화입니다. 이것도 또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 그림이라도 봅시다. 1968년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유명한 그 발코니 장면이에요. 그죠? 올리비아 씨. 우리 어렸을 때는 저 올리비아 하세가 제일 그 예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충동적 사랑입니다. 그 무도회에서 서로 보자마자 눈이 번쩍. 여기는 이제 무슨 약물이나 이런 거, 사랑의 미학이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눈이 번쩍 불꽃이 튀는 이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때 밤에 이제 이게 무도회를 한 그날 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로미오가 이 여자 방에 그 발코니 밑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니까 아직 처음 만난 지 24시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맹세하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굉장히 속전속결이죠. 뭐 요새 속전속결이라 하지만은 이거 저리 가라입니다. 그죠? 이때 그 줄리엣의 나이가 14살. 요새 같으면 아니 학원은 안 다니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충동적인 사랑이 나타납니다. 요새도 이 얘기는 뭐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이 뮤지컬 버전입니다. 그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로미오와 줄리엣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이거를 현대 뉴욕으로 배경을 옮겨온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결혼을 합니까? 못 합니까? 결혼을 못 하죠. 왜? 휴대폰이 없어서. 휴대폰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합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잘. 그죠? 그래서 가보니까 로미오가 그 줄리엣이 죽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죽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안 죽은 건데 약을 먹고 그냥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래서 아이고 이거 줄리엣이 죽었으니 참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러고 자살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줄리엣이 딱 깨어나서 보니까 옆에 로미오가 죽어 있거든. 그죠? 그래서 줄리엣도 따라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망할 휴대폰만 있었으면은, 이거는 농담이고, 왜 결혼을 못 합니까? 가족이 두 집안이 서로 원수 집안이기 때문에, 그죠? 서로 원수 집안이라 그 결혼을 반대하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런 전근대 사회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가문과 가문 사이의 결합이고, 어떤 개인이 거기에 개인의 욕구라든가 개인의 어떤 선택이 거기에 개입이 될 그런 여지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아까 그 트리스탄과 이즈의 사랑과는 달리, 트리스탄과 이즈의 사랑은 원래부터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랑이죠. 왜냐하면은 이즈가 유부녀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로미오와 줄리엣은 처녀 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합하지 못한 이유가 가문이 서로 그 원수 불구대천의 원수 집안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결혼을 못한 거죠. 이 전근대 사회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지금 같으면은 뭐 집안이 원수라고 해서 결혼을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 집안이 중요하지가 않죠.
어쨌든 그렇지만은 이 사랑은 훨씬 더 그 르네상스적인 사랑인 거는 분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자마자 이렇게 불이 튀어서 하루 만에 그런 사랑을 맹세하고, 그 다음에 그 작품을 잘 읽어보면은 사실 우리가 얘기를 알고는 있지만은 작품을 진짜로 읽어보신 분은 없죠. 잘 없죠. 예, 읽어보면은 근데 지금도 재미있습니다. 지금도 재미있어요. 줄리엣이 이렇게 그 사랑의 말을 하는데 굉장히 솔직하게, 예, 이렇게 자기를 뭐 내숭을 떨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솔직하게 사랑하는 감정을 얘기하고요. 나중에 헤어질 때도 저렇게 그 맨 앞에 나왔던 그림, 예, 이게 로미오가 이제 이 줄리엣 사촌을 죽인 것 때문에, 예, 추방당하게 돼서 그 하룻밤 자고 줄리엣하고 로미오가 하룻밤 자고 아침에 헤어지는 이런 장면인데, 이때 헤어질 때 둘이 하는 대사를 보면은 정말 지금 읽어도 너무나 슬픕니다. 예, 너무나 애절하고 이 두 여인의 마지막 대사죠. 예, 이별의 대사가 너무나 슬픕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르네상스 시대의, 예, 충동적인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 마지막 이제 바로크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바로크 시대에는 다시 또 그런 사회적 배경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사회적 배경이 달라지는 게 연애의 형태나, 예, 그런 연애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거하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 그 커다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크 시대가 되면은 경제가 달라집니다. 예, 경제의 중심이 이쪽으로 이제 확 넘어갑니다. 여태까지는, 예,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요 지중해권이 세계의 전부였단 말입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여기 요 오렌지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은 저기 이탈리아가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교류를 한 겁니다. 그죠? 예, 이탈리아가 여기 이쪽 동양이나, 예, 이런 중동하고의 상권을 여기서 저 길목에서 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살았던 겁니다. 그죠? 예, 여기가 실크로드,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실크로드의 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쪽 나라들은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항로를 개척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항로를 개척해내죠. 예, 여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희망봉을 돌아서 이렇게 가는 항로를, 예, 발견을 해내죠. 개발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쪽하고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쪽으로 뭐 금, 은을 실어 나르고 노예를 실어 나르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시대를 역사에서는 경제사에서는 중상주의 시대라고 하고요. 그죠? 예, 정치적으로는 이때는 절대 군주의 시대입니다. 예, 이때는 이 무역이 그 해군이 얼마나 강하냐 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 해상에서 서로 노략질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해적도 하고도 싸워야 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장사하는 선단을 그 해군이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에서는 중세 사회와 같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어진 작은 나라들, 영주를 중심으로 한 이런 작은 나라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때에 이제 서로 나라들이 이렇게 헤쳐 모여 통일을 하면서 국민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 국민국가. 국민국가라고 하면은 뭐 국민이 주권이 되는 국가가 생각이 나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네이션, 예, 네이션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런 개념이 태어나는 게, 예, 지금 이때입니다. 사실 이전에 중세시대에는 나라라는 개념이 없죠. 나라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자기 지역의 그 지방의 영주가 다스리는 요 조그만 뭐 오늘날에 뭐 우리 뭐 한 경상남도만 한 데도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데도 있고, 예, 이랬단 말입니다. 자, 이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런 절대 군주가, 예, 생겨나는 겁니다. 예,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중세의 그 봉건 귀족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은 이제 왕 밑으로 들어가서 그 궁정 귀족이 됩니다. 예, 왕 밑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회입니다. 자, 이때가 되면은, 예, 그래서 이 절대 군주는 이제 그런 절대 군주는 문자 그대로 절대적인 존재여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술도 여기에 이 목적을 위해서 완전히 총동원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궁전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정부를 거느리고, 예, 아름다운 정부를 거느리는 것도 사실은 왕의 쾌락을 위한 거이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어떤 왕은 싫은데도 억지로라도, 예, 정부를 거느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그 위엄을 나타내고 그런 체면이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런 예술의 수요자가 이런 왕이 되는 거죠. 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초상이고요. 예, 이 시대의 바로크 시대의 최대의 예술 수요자는 프랑스의 루이 14세죠. 예, 태양왕. 예. 예, 그리고 이렇게 그 궁전을 짓고, 예, 이런 궁전이 하나의 그런 궁정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그 본거지가 된 거죠. 예, 당시에 이런 베르사유 궁전을 짓는데 국가 예산의 5% 정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국가 예산에 온갖 뭐 할 일이 있는데 5%를 건축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예. 예. 안에 거울의 방.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바로크 시대에는 사실 그렇게 뭐 연애 얘기가 있죠. 있지만은 이제 이때 연애 얘기로는 바로크의 제일 끝자락에 나타나는, 예, 로코코라고 예술사에서 분리하기는 하는데 로코코는 바로크의 연장선상 제일 끝부분에 있는, 예, 큰 의미에서는 바로크라고, 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로코코 시대에 로코코는 그러니까 바로크가 쇠퇴하는 시기에 나타난, 예, 그런 예술입니다. 절대왕정의 쇠퇴기에 나타난 그 작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때는 이제 시기적으로는 18세기가 되겠고요. 예, 이때는 궁정 귀족들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중세나 이런 르네상스 시대의 귀족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궁정으로 들어가서, 그치? 궁정으로 들어가서 궁정 귀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귀족들이 이제 아웅다웅 하기도 하고 그런 연애 노름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사랑을 퇴폐적 사랑이라고, 예,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때의 그림을 잠깐 보면은요, 사실 이 로코코 그림은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가장 잘 좀 덜 알려진 예술인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아마 마또 정도는 보셨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림은 반은 현실이고 반은 환상인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 귀족들의 복식이나 이런 거는 당시 18세기 귀족들의 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연 풍경도 어느 정도는 사실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러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큐피드들이 여기, 예, 맞아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비사실적인, 비현실적인 요소가 이렇게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걷어내고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당대의 어떤 그 연애 노름을 하는, 예, 귀족들을 묘사한 겁니다. 귀족들의 풍속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 이런 것도 공원에 모여서 이렇게 노는 이런 장면입니다. 귀족들이. 예, 이것도 이런 연애를 내용으로 한 그림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학하고 일치가 됩니다. 미술하고 문학은 많은 부분이 일치가 됩니다. 당시 그 귀족이 이렇게 그 미래를 주고받는 장면입니다. 이런 로코코식 이런 그 장식을 한 정원입니다. 정원도 딱 이때 로코코 정원이고요. 로코코식 정원이 이랬습니다. 여기에 이 정원에 이제 두 사람이 아마 미래를 약속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이제 그래서 약속 시간에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이 정원으로 이렇게 몰래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이게 이쪽을 경계를 하면서 무슨 인기척이 났는지 무슨 소리가 났는지 잠깐만 있어 보라고 이렇게 이쪽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연애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자, 문학 작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학 작품의 위험한 관계라고 작품을 읽지 않으셨을 텐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대강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영화가 있습니다. 예, 예, 위험한 관계. 잠깐만 좀 읽어보시고 1782년이니까 1789년에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지금 목전에 다가와 있는데 이 귀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그 연애 노름을 하는 겁니다. 예, 연애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의 게임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형태의 연애가 나타나냐 하면은요, 당시에 귀족들이라는 게 전부 다 그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지금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도 그렇고 트리스탄과 이즈 얘기도 그렇고 왜 그런 얘기들이 비극이 되냐 하면은 개인이 자기 좋은 상대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개인이 무슨 연애를 해서 상대를 고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결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 귀족들은 이 17, 18세기까지도 왕이나 왕자 이런 사람들은 아기 때부터 서로 정혼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뭐 왕자, 공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왕자, 공주 이런 사람들은 무슨 뭐 전쟁이나 뭐 다른 나라하고 외교를 하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하나의 카드였단 말입니다. 예, 결혼을 시킴으로써 외국하고 관계를 뭐 좋게 한다든가 동맹을 맺는다든가 할 때, 예, 그거를 결혼을 카드로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함부로 뭐 누가 좋다고 해서 결혼하고, 예, 이럴 일이 아니죠. 루이 14세 같은 경우도 원래 좋아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 프랑스를 다스리던 그 재상의 조카딸이 있었는데 그 조카딸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딸을 좋아하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왕은 루이 14세는 그냥 함부로 결혼하면 안 되죠. 이렇게 강력한 카드인데, 그죠? 예. 그래서 그 조카딸을 서둘러서 시집을 보내고 루이 14세는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스페인 공주하고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스페인 같은 나라하고 동맹을 다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혁명을 이 목전에 두고 귀족들이 이렇게 그 연애 노름을 하는 거를 이 소설로 묘사를 한 겁니다. 서한체 소설입니다. 서로 읽어보면은 편지, 서한체, 예, 편지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사랑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략 결혼을 하기 때문에, 예, 정략 결혼에서 갑자기 루이 14세 얘기하다. 예, 정략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부간의 애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그지? 이렇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서로 결혼을 했는데, 뭐 다정한 경우도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예, 대개의 경우는 사실 얼굴도 모르고 다른 나라에 시집 가가지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데 애정 있는 그런 부부관계가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정략 결혼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애의 욕구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디서 충족하냐 하면은 혼외에서,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 남편이 아닌,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연애를 하는 것이 그 귀족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게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벌어지는, 예, 그런 연애 행태를 다룬 겁니다. 잠깐 한 장면씩 좀 보겠습니다. 이 메르테유 부인하고 발봉이라는 사람이 두 남녀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자면은 연애의 고수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게임을 하는 중에도 이 두 사람이 특히 고수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작품 초반에 계약을 맺습니다. 이 말몽한테 이 뒤에 나오는, 예, 이 뚜르벨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를 공략을 하고 오면은 내가 네 사랑을 받아주겠다. 내가 너를 내 애인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그 서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몽이 이 트루벨 부인한테 접근을 합니다. 이 트루벨 부인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트루벨 부인이 굉장히 정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쉬운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몽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미 너무나 고수이기 때문에, 예, 그런 웬만한 여자는 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여자도 진짜 되나 안 되나, 예, 이 여자도 나한테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예, 그 시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네가 이 여자까지 정복을 하면은 내가 네 실력을 인정하고 내 애인이 될 만하니까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한테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처음에는 안 넘어오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여러 가지 책략을 쓰고 집요하고도 교묘하게 구애를 합니다. 예, 구애를 합니다. 예,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사랑에 빠집니다. 트루벨 부인이 넘어옵니다. 예, 아무리 정숙한 사람도 그 연애의 고수, 이 남봉의 고수한테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남봉의 고수가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데는 그래서 넘어옵니다. 넘어오니까 이제 약속을 한 대로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앞에 그 메르테유 부인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이 발몽은 이 여자를 버립니다. 그게 원래 자기들이 그렇게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는 이 트루벨 부인은 너무나 마음에 이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순진한 여자니까 정숙한 사람이니까 발몽이 자기를 진짜로 좋아하는 줄 알고 자기도 사랑했는데 자기를 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서 이 여자는 너무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상심해가지고 이 여자는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몽은 돌아갑니다. 아까 메르테유 부인에게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 약속한 거를 그럼 이제 지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메르테유 부인이 안 들어줍니다. 왜냐? 자, 이제 여기서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이 발몽이 그러니까 트루벨 부인을 접근해서 이렇게 이제 공략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애를 쓰면서 뭐 책략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발몽이 이 트루벨 부인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 여자가 나한테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보려고 이 여자한테 접근을 한 건데 이 여자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도 하고 공략을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이 여자한테 그래서 진짜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차고 메르테유 부인한테 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남봉의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봉이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남봉이 사랑에 빠졌다는 거는 남봉의 입장에서는 실패입니다. 그죠? 남봉의 입장에서는 사랑에 빠진 게 실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를 마음은 쓰리지만은 이 트루벨 부인을 차고 자기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메르테유 부인에게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메르테유 부인은 왜 발몽을 안 받아주느냐? 자, 메르테유 부인은 또 고수니까 발몽이 이 트루벨 부인한테 빠진 거를 눈치를 챈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의 고수가 뭐겠습니까? 촉이 딱 이렇게 오는 게 고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르테유 부인이 발몽이 트루벨 부인을 사랑한 거를 눈치를 챈 겁니다. 눈치를 채고 챈 것까지는 좋은데 질투를 한 겁니다. 질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메르테유 부인이 발몽을 좋아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남봉계의 고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질투도 역시 실패입니다. 그쵸? 질투를 왜 합니까? 어차피 게임인데.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에 빠진 것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패이고 질투를 한 것도 사랑하지 않으면은 질투도 없습니다. 그렇죠? 질투라는 거는 항상 사랑에 누구를 진짜 막 좋아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감정도 일어나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그냥 가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척만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면은 질투심이 왜 일어납니까? 있을 수 없죠. 그죠? 그 질투심이 일어났다는 거는 바로 이 남봉의 고수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둘 다 헛발질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실수를 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가는 그런 고수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파멸하는 거죠.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랑이. 그래서
남을 항상 이렇게 도구로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궁정의 연애라는 것이 다른 사람은 그냥 정욕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명성, 자기가 하나하나 정복한 사람을 늘려가는 그런 대상.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궁정에서 출세를 하기 위한 대상. 예. 이렇게 사랑을 대상화했을 때에 벌어지는 그런 어떤 비극 같은 거를 그린 이런 소설이죠. 그런 글쎄 어느 정도 이제 문학이니까는 물론 실생활을 약간의 왜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또 이게 현실을 반영했다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당시 귀족들이 이런 연애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 발몽도 죽습니다. 결투를 하다 죽고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이 트루벨 부인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트루벨 부인의 죽음의 원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죠? 트루벨 부인한테나 잘할 걸. 그래서 그 메르테유 부인하고 주고받은 그 편지를 세상에 까발리는 겁니다. 그 편지에 이 둘이 나눴던 얘기며 계획했던 거며 뭐 나쁜 짓 한 게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 편지가 세상에 밝혀져 가지고 사교계에서 추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귀족에게서 사교계에서 추방된다는 거는 세상에서 쫓겨나는 거나 뭐 사형에 처해지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영화가 됐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스캔들. 이게 이 위험한 관계를 그 한국적 버전으로, 조선시대 버전으로 한 거고요. 글쎄 이게 얘기가 되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회 경제적 배경이 다른데, 이게 또 그 이후에도 됐었습니다. 2012년에 이 위험한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한국 중국 합작 영화로 배역이 호화롭죠. 장동건, 장쯔이, 장백지 여러 번 영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전근대 사회의 이제 그런 여러 연애 행태를 봤습니다. 자, 아까 봤던 표고 요 다음에 요걸 보고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봤던 게 지난번까지 하면은 고대 신화 지난 시간에 약탈적 사랑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 중세 로망에 나타난 궁정식 사랑 봤고요. 르네상스 문학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타난 충동적 사랑 봤죠. 그죠? 그리고 지금 바로크 문학의 그 위험한 관계, 뭐 로코코, 여기 위험한 관계에 나타난 퇴폐적 사랑을 봤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귀족 계급 내에서의 사랑입니다. 전근대 사회는 계급 사회입니다. 쌍놈은 사랑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쌍놈은 여기에 나오는 해당하는 거는 전부 귀족 계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전부 혼외의 사랑입니다. 그죠? 혼외. 제우스 뭐 맨날 바람 피고 다니죠? 트리스탄과 이즈, 그런 불륜의 얘기죠. 여기 지금 이 위험한 관계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이 결혼을 염두에 둔 사랑은 로미오와 줄리엣 요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안타깝게도, 그 가문의 반대 때문에 이루어지지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회는 귀족 계급 내의 사랑이고 전부 개인의 사랑이 아직은 없는 겁니다. 그죠? 개인의 사랑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이런 사회적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잠깐 그죠? 쉬시고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다 들으셨는데요. 우리는 뭐 중세를 보통 역사에서는 암흑시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거는 뭐 매우 왜곡된 해석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그 암흑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또 다른 빛의 시대를 또 얘기도 하고요. 회화사 전체에서 보면 우리 이미 선생님께서 소개하셨던 이 르네상스 시기에 등장하는 그림들은 전부 문제 말 그대로 원근법에 빛이 보이죠. 그죠? 그림들 회화는 다 보이는데 중세
이 성당이라든지 이렇게 혹은 조각이라든지 보면 다 어둡습니다. 빛도 별로 없고 이제 그 왜 그런가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시대의 특징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좋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공정식 사랑의 표현 방식이 그것이 충동적이었던 퇴폐적이었던 혹은 아니면 중세 혹은 르네상스에서 등장하는 이 로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등등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논쟁도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의견이 다를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서 반론을 제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우리 임 교수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이 타이틀로 보면은 결국 예술이 시대의 흐름을 예술로 보면서 사랑을 조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대성에 맞춰서 사랑을 조명을 하는 건데 예술이 시대를 대변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예술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보조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순수한 어떤 이성적인 사고라든지 아니면 감정적인 그 탈출구로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아까 바로크 시대의 예술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말씀하실 적에 시대성하고는 그렇게 매칭이 된다는 느낌은 잘 없었어요. 앞에서도 좀 그랬었고 그러면은 오늘 강연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어떤 시대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의 표현으로서의 예술을 사랑을 얘기하시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은 지배 이데올로기하고 상관없이 거기에 오히려 지배 이데올로기가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걸 억압한다고 하면은 그게 탈출구로서의 사랑을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건지 잘 이해는 안 됐거든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지배올로기가 나타나는 그런 지배적인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별로 보면은 그런 그 중세 사회를 규율하는 어떤 종교적 원리라든가 그런 종교를 선전하기 위한 이런 예술들, 그런 지배 예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는 약간 좀 비껴나 있는 예술들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지배 예술인 경우는 그런 건축물이고요. 예, 그런 고딕 성당 같은 그런 건축물이 지배 예술이고 사실 그 중세의 로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이너한 예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귀족의 성에서 이렇게 즐겼던 세속 예술이고요. 세속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중세에서는 그 종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약간 마이너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속 예술이 번성을 했고 귀족의 성에서 그게 또 마침 이런 연애 얘기였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요.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도 가장 그 당시에 지배적인 예술이라고 하면은 르네상스도 미술이죠. 미술. 예.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에 그 단테나 이런 사람이 쓴 작품이 있습니다. 신곡이나 사실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한 작품이고 더 옳은 일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문학 예술사의 측면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제 연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청중이 좀 아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지 전혀 모르는 신곡이나 무슨 그 이탈리아 작품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너무 또 모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하면은 그래도 많이 오늘날까지도 많이 알려진 작품인데 거기에 어떤 르네상스식의 세계관이라든가 그런 연애관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맨 마지막에 로코코 같은 거는 사실은 이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말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사회를 비판한 소설이죠. 예, 저 라클로라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18세기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 하면은 이미 귀족은 몰락을 하고 중산층이 지금 부르주아들이 이제 점점 상승하는, 예, 이런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상승하다가 프랑스 혁명 같은 게 빵 하고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18세기가 되면은 그 계몽 철학 같은 게 나타나면서 계몽 사상이 부르주아의 지금 떠오르는, 예, 그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로 떠오른 거란 말입니다. 저 라클로라는 사람도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나 이런 거를 조사를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부르주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의 입장에서 쓴 거니까 저 귀족을 이렇게 비판하는 귀족의 어떤 퇴폐적인 모습, 귀족의 그런 사악한, 예, 이런 모습을 까발리는 저런 작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이 걸어온 길을 보면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9세기에는 저 작품을 문학사에서 매장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귀족들의 퇴폐적인 사랑을 그린 거라고 해가지고 이 문학 수업에서도 전혀 언급하지를 않았고, 비평가들이나 문학 연구가들도 저 작품을 그냥 아예 배관시했습니다. 없는 작품처럼.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후반에 또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이러면서 이게 다시 화려하게 재등장하고 이렇게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예, 연구도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이데올로기가 드러나 있지만은 귀족들의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찬양하는 입장에서 썼느냐, 작가가, 그죠? 예, 아니면 이거를 좀 비판하는 입장에서 썼느냐를 두고 본다면은 비판하는 입장이다 이거죠. 예. 제가 이 책을 쓰고 이거를 고르면서도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어떤 줄타기 하는 심정으로, 왜냐하면 전체 예술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작품이 있고 예술의 흐름이 있습니다. 예술에도 어떤 자율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거를 당대 역사하고 이렇게 꿰어 맞추면서 이거를 역동적으로 이렇게 이쪽에도 중요하고 여기 또 사랑의 예술사에서도 역시 중요한 작품, 그리고 예술사에서도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런 작품을 찾아내 가지고 그 얘기를 서술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당시의 사랑이 여기 나타나 있다고 해서 이거를 고른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문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학에 대한 소양이 약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런 라클로 작품이나 이런 것도 어떤 그 당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고른 겁니다. 예, 그리고 당대의 어떤 사랑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이게 정말 대표되는 작품이냐, 그죠? 좀 의심스러우시죠? 여성 구석대기에 있는 거를 가져와 가지고, 예, 뭐 이렇다고 그러면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또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면은.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예. 제가 사실은 이 주제를 굉장히 제가 이렇게 떠버려도 되는 건가 모르겠는데, 이전에 그런 예술사를 썼습니다. 예술사를 쓰고 그 예술사의 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또 이거를 10여 년간 이 주제를 제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 예술사하고 제가 또 뭐 문학이며 뭐 예술 공부했던 거를 이렇게 접목을 시킨 겁니다. 사실은 이런 책은 사실은 전무후무하지요. 제가 너무 자뻑하는 것 같지만은, 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뭐 예술, 뭐 문학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면 되게 안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물고 틀어는 위해서 추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네, 그러면 아마 다른 예, 좋습니다.
아무 질문이나 해주셔도 됩니다. 내가 요새 이 뭐 연애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얘기 하셔도 됩니다. 아, 정말 그렇게 질문할 뻔했는데요. 예. 지금 제가 지난주는 못 왔고 오늘 왔는데 앞에 얘기 정리한 거 보면 시대의 흐름에서 예. 어떤 예술을 혼외 사람? 네, 혼의 사람. 줄이었어요. 전근대 사회에서는 그렇죠. 예. 현대사회에 대해 사실은 아마 현대가 궁금해서 예. 과거를 조명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여기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거기는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 그냥 결혼은 따로 있었고 진짜 감정적인 사랑은 따로 하는 게 이해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면은 현대의 결혼에서도 자 결혼할 때 내 자녀가 내가 결혼할 적에 저 사람하고 살면은 평생 밥 안 굶길 것 같아. 잘 살 것 같아. 부유하게 살 것 같아. 정략하고는 좀 다르죠. 정치적인 목적하고는 다르지만 결국 사람이 희망하는 명예욕, 권력욕, 경제적인 욕구 이 세 가지에 대한 수단으로서 사람을 선택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사람을 목적으로 대상화시킨 거거든요. 현대의 결혼도 순수하게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사람은 사람 볼 적에 저기 결혼 뭐 중개업체 이런 데 보면은 점수 매길 때 보면은 이 사람 잘 매길 것 같은 사람이 점수 많이 주잖아요. 예. 그리고 뭐 현대사회도 사실 정략 결혼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순수하게 사랑하고 결혼이 하나로 볼 수는 없는 사회를 우리 과거를 조명하면서도 오늘을 다시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이제 근대의 사랑도, 그러니까 이런 그 전근대 사회에서는 저런 혈통의 집안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종례혼을 한 겁니다. 자기네 같은 계급의,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은 계급 내에서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급 내에서만 결혼을 했지, 계급을 이렇게 넘어가는 사랑은 지금 없습니다. 전근대 사회에서. 귀족하고 천민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천민은 뭐 예쁜 여자가 있으면 뭐 탈취하든가 욕구를 채우거나 그렇게 했지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종례혼이고요. 다음 시간에 할 이제 근대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를 둡니다. 여기서 조금 발전하기는 하지만은 근대 그런 중산층도 사실은 그 자녀들의 그 결혼이나 이런 거를 엄격히 제한을 하죠. 재산에 의해서. 예. 가난뱅이하고 결혼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대의 중산층이라는 거는 돈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산계급. 그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질문은 또 다음에 오셔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예. 사실 뭐 15만 년 전에 프랑스의 그 라스코 동굴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그때 누가 그렸을 것 같아요? 그죠? 라스코 동굴에 15만 년 전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그 대상을 시민이라고 표현하든 민중이라고 표현하든 서민이라고 표현하든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개념들은 전부 근대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계급사회에서는 실제 왕 한 명, 그 다음 소수의 귀족 이외의 나머지는 뭐 거의 농노 얘기를 하고 노예 얘기를 하지만 우리 역사 안에서 지워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 그 당대 시대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물적 기반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등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소수의 몇몇 사람들의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민중 이 개념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만 이 민중 개념을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개념한 미슐레 같은 사람 역사학자 책이 겨우 18세기, 19세기 나온 책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그런 개념들하고 훨씬 이전에 그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것들하고 함께 구별해서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부터 다 가능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 시대적인 구분을 짓다 보니까 네. 그 명칭을 그렇게 주셨는 것 같은데, 저는 인간의 삶이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감정이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고대 같은 경우 약탈적 사랑이라고 아직 못을 박아 버리니까, 그 외에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봐도 그 외의 사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아까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를 했지만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그리스 똑같은 로마 원작에 신화를 있거든요. 가지고 한 거죠. 예. 그거 말고 또 이렇게 계급 간에 이렇게 계급을 건너뛴, 따지고 보면은 신이라는 계급하고 이제 인간이라는 계급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왕과 백성 뭐 이런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도 사랑이 이루어진 예가 되게 많고,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획일화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물론 이제 고대는 약탈, 중세는 뭐 이렇게 하면은 시대 구분은 잘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감정이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잘라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런 거는 그 시대를 대표한다는 거지.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아닌 예들도 얼마든지 많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인간의 감정이 그렇게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사회,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 경제적인 조건을 영향을 받고요. 사람이 거기에 넘어서 생각을 하거나 사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중세시대에는 사람들이 감정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분화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사회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분화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분화된 사회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 같이 뭐 이렇게 컴퓨터가 있고 뭐 자동차가 있고 세계를 확확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옛날 중세사회 사람이나 고대사회 사람의 생각하면은 훨씬 더 많은 거를 알고 있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훨씬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생각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 중세 문학작품이나 오늘날의 문학작품을 그걸 어휘를 분석을 해보면은 통계로 나타납니다. 중세의 문학작품은 어휘수가 몇 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어휘수가 몇 개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만큼 몇 가지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좁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시대는 약탈적 사랑, 이 시대는 낭만적 사랑,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시대의 어떤 유형적인 거를, 예, 연구를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게 아니고 뭐 예외가 있고 여기 예외가 있고 뭐 정략 결혼을 했어도 열렬하게 사랑한 부부가 왜 없겠습니까? 약탈적 사랑의 시대에도 지난 시간에 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부부가 뭐 바깥에 나가서 뭐 동성애나 유녀만 찾았고, 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사회의 어떤 유형이 되는 게 약탈적인 사랑이고, 그 다음에 중세에는 어떤 트리스탄과 이즈 같은 그런 혼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해서 이렇게 분별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분별 짓지 않으면은 뭐 할 얘기가 없죠. 이때도 뭐 이랬고, 이때도 이랬고. 근데 이 인간의 감정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당시의 사회의 규율을 받고요. 재미있는 건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별의별 연구를 다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연애편지를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런 혁명기나 이런 때에 쓰여진 연애편지는 훨씬 더 어휘도 격렬합니다. 예, 사람들이 그런 격렬한 극한적인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혁명이나 전쟁기에 쓰여진 그런 연애편지는 그런 평상적인 감정이 아니고요. 굉장히 그런 격렬한 언어로, 예, 이런 격렬한 감정을 쓰고 있는 거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거는 뭐 이거를 그냥 봐는 게 아니라 그 어휘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어떤 어휘가 빈도수가 많으냐 이런 걸로 측정이 됩니다.
근데 자, 요새 같이 애들이 뭐, 요새 학생들 같이 혁명의 시대도 아니고, 뭐, 데모의 시대도 아니고, 그럼 얘들에게 그런 어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평이하고, 예, 얘들은 더 뭐, 무슨 더 가벼운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어휘나 얘들이 대화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복잡해지죠. 예, 복잡해요. 기존에 휴대폰이 없을 때의 사랑하는 방식과 휴대폰이 생기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방식, 사고방식들도 분명히 언어의 개수, 단어의 개수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예술로 본 사랑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사랑을 방금 전에 질문하셨던 요 분이 질문하신 거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순수한 어떤 하나의 감정의 결정체로 본다고 하면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10만 년 전 사람의 사랑이나 지금의 사랑이나 뭔가 하나로 딱 결정체로 정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사랑의 표현 방식, 사랑의 기술, 이런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훨씬 복잡해진 건 너무 당연한 사회예요. 그러면은 이 주제를 선택을 할 적에 사랑이라는 거를 어떤 핵심 알맹이, 진짜 말로도 무엇으로도 표현 안 되는 그 알맹이 하나 가지고 개념을 정의하고 이 주제를 정하신 건지, 아니면 표현 방식, 그리고 사고 방식, 관계 방식, 분명히 관계 방식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측면에서 이 사랑을 정의하고 이 주제를 열어가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사랑을 유형화한 거죠. 네,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의 본질 내지는 사랑의 본성을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게 예술 사적 측면에서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회에서 사랑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 그래서 약탈적부터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누구를 짝사랑하는 마음이 뭐 고대에도 있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짝사랑하는 마음이 저렇게 먼데 있는 존재를 이렇게 연모하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애틋해하고, 그죠? 내가 앉으나 서나 생각하고 이런 감정이 나타나는 거는 중세의 로망이 처음이란 말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술사라는 겁니다. 사랑의 예술사라는 겁니다. 사랑의 역사가 아니고 사랑의 예술사인 겁니다. 예술에 나타난 어떤 그 시대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로망이라는 형태가 나타난 거는 그 시대적인 또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로망이라는 그런 모습의 장르가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당시의 어떤 사회의 또 성격이 이렇게 숨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예, 그런 겁니다. 저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예. 인간의 감정 자체가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라고. 감정도 글쎄 훨씬 더 지금이 더 분화가 되어 있고, 예. 감정도 발달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물론 그것을 사료를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은 다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중세나 고대 같은 경우 기록물 자체가 지금에 비해 가지고 월등히 적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계층도 일부밖에 안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가 계층이라는 게 너무너무 넓잖아요. 어린아이들부터 정말 철학자에까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인간의 감정이 옛날보다 지금이 발달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감정의 분화나 이런 것들이 좀 미약한 것이고, 지금이 그때보다 더 어떤 감정적으로 더 발달했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사실은 내가 얘기할 측면이 아니라 그런 거 따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진화 심리학이니 뭐 진화 생물학이니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 이런 연예인이 뭐 섹스니 이런 거를 연구하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작품, 예술, 역사, 예술사 이거를 중시하는 거고요. 그거는 다른 개념인데 분명히 발달하고 그 복잡해지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 옛날에도 고대에도 뭐 무슨 이성이 끌리는 점이라든가 뭐 상대에 대해서 서로 따뜻하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 뭐 고대인이라고 없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은 사실 뭐 남아있지가 않은 거고요. 지금 여기도 지금 예술사를 가지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전근대 사회 같은 경우는 이런 지배계급이 예술을 향수할 수 있었던 계급, 지배계급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싹 무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술을 만들고 예술을 향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 않은 거는 아니겠지만은 지금 사랑의 예술사란 말입니다. 예술에 나타난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술의 변천과 또 당시 사회의 변천을 동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이 얘기를 하면은 왜 사랑이 왜 변하니, 사랑이 왜 없니, 영원한 이 사랑이 참 고대에 없었다고 그러면 섭섭한 사람이 많고, 사실은 이런 질문을 제가 다른 데서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감정인데 너는 왜 옛날엔 사랑이 없었다고 그러느냐. 그리고 끝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수긍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만물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저는 그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50년 전에 먹었던 음식 맛이 10가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00가지를 먹는다 그러면 미각도 발달하는 것처럼 많은 정보와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을 보면서, 미술 작품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낄 적에 순수하게 감성으로만 느낄 때하고 지식을 갖추고 나서 다시 볼 때 느끼는 아름다움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언어와 더 많은 수단과 더 많은 사고와 언어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랑이라는 감정도 분명히 변했을 거고 진화했을 거라고는 저는 인정은 해요. 다만 그 알맹이로서, 그러니까 사랑을,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게 사실 오늘 답을 할 질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알맹이라는 거는 있을 것 같거든요. 옛날 사람도 정말로 표현은 못했지만 그 뜨거운 무엇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그거는 그 뜨거운 무엇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사랑, 현대 같은 시대를 살아도 제가 느끼는 사랑과 요분이 느끼는 사랑이 표현은 다를 거예요. 서로 알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뜨거운 알맹이는 사실 같을 수 있거든요. 뭐 있겠죠. 제가 사실 그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답할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을, 그거를 둘러싸고 생겨난 예술 작품들을, 그것이 촉발한, 그죠? 그 무엇인가가 그 뜨거운 예술 작품에 이렇게 비켜가지 마시고 선생님 거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20년 전에 했던 사랑과 지금 하는 사랑의 뜨거움이 똑같습니까? 실체가?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시간에 나옵니다. 너무 성급하게 그러시는데. 그래서 남자는 조르라 그러고 여자는 지르라. 마지막 시간에 나옵니다. 마지막 시간에 오늘날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많은 얘기가 하고 싶으실 겁니다. 너도 나도.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고대는 정말 구름 잡는 얘기였고 너무 옛날이죠. 그죠? 지금부터는 좀 슬슬 약간 발동이 걸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근대 하면은 이제 말씀하실 게 많을 거고요. 현대 하면은 더더욱 아마 뭐 우리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그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역시 사람에 대해서 남성분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글쎄 왜 우리 책 읽으신 독서 클럽에 아무 우리 여 선생님 예, 질문 없으세요? 예, 그 강평동에 살고 있는 강동현입니다. 아까 여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예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뭐가 복잡해지고 뭐 어휘나 뭐 사람의 생각들이 좀 많이 발전했다고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저는 저도 최근까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넷플릭스에서 삼국지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삼국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더 이렇게 뭘 이제 막 쟁취하려고 하고 뺏긴 걸 다시 빼앗으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더 저는 그 삼국지 시대의 사람들이 더 뭐라고 할까 좀 더 이렇게 뭐 생각들이 더 뛰어났다고 보고 지금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거는 또 호날두 이제 축구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이제 그 선수가 경기에 이제 뛰지 않았는데 왜 뛰지 않았냐 그거 가지고 굉장히 좀 말이 많았는데 그건 호날두 선수가 이제 계약상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 가지고 계속 호날두 선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 볼 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그런 저는 이제 아까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강의 중에 로미오와 줄리엣 말씀하셨는데 이제 휴대폰이 이게 질문이 제 생각입니다. 휴대폰이 뭐 있었다면 뭐 사랑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휴대폰이 있었다면 그렇게 깊게 사랑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같은 너무 사회 기계에 좀 빠지고 그랬지 않았을까. 요새 같은 사회에서는 예.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얘기가 그러니까 요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얘기로 그게 꼽힌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요새도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작으로 이 시대를 표상하는 작품으로 그거를 꼽을 이유가 없죠. 제가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을 본 게 초등학교였는데 볼 때 너무 키스를 많이 하더라고. 아유 너무 영화? 예. 아까 흑백으로 보시면 아까 저기 68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학생 때 가가지고 그게 키스하는 거 세워봤던 그 쟤들은 키스를 많이 하냐 너무 신기하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재미있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재미있으셨는지 좀 작품 그거는 진짜 작품 글로 쓰여진 작품을 읽어보시라니까요. 작품에 나오는 그 말을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읽어보면 실제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걸 영화로는 봤고 뭐 줄거리는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작품을 읽은 사람은 좀 드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작품을 읽어보세요. 작품은 다른 그거를 읽어보면은 참 오늘날까지도 심금을 울리는 그런 애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랑이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학 작품이 그죠? 그런 변하지 않는 어떤 사랑의 부분이 감성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학 작품이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는 그죠? 우리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그 시대의 특성을 드러내야 하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은 그냥 있는 걸로 치고 그죠? 그렇게 얘기를 진행을 한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 자리 제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분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벌써 또 5분도 지나고 있네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술로 본 사랑의 역사. 지난 시간 고대부터 이렇게 사랑을 주제로 해서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르네상스를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미는 르네상스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 몽테뉴의 에세이 수상록에 나오는 한 대목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제는 사랑입니다만 이
이 몽테뉴가 참 여행을 좋아했어요. 물론 그 이제 개인의 유전적인 병 때문에 담석증 때문에 유럽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목욕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행을 좋아하는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여행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긴 시간 동안 사랑을 주제로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은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모든 과학자들이 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간 본성을 규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인간 본성을 규명하는 작업 중에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불명확했고 현대에 와서는 이제 뇌과학자라든지 신경생리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혹은 진화심리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본성이 뭐다라고 규정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만 이 16세기 1500년대 몽테뉴는 우리한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 본성의 이 다양한 형태죠. 사랑이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다양한 형태를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은 그러니까 여행은 어디든지 가는 거잖아요. 사람을 보고 그 지역을 보고 문화를 보고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학교는 바로 여행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동대구역 고속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오더 아주 좋은 버스예요. 4,600원입니다. 여기 이 주공 앞 아파트에 내리는데 혼자 타고 왔어요. 들어올 입구에 보니까 이 공단에서 그 수많은 자가용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아마 그 차를 팔아먹기 위해서 또 도로를 넓히고 그죠? 또 도로를 넓혀놨으니까 집을 지어야 되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삶의 방식인데 빨리 코로나가 좀 지나가고 저는 그렇게 제가 혼자 타고 왔던 그 버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 차 말고 저는 뭐 꿈에 들어오면 그 차 빠져나오면 보면 이게 꿈이가 이러다 어떡하려나 싶을 정도로 아침에 들어왔다가 오후 6시에 되면 싹 빠져나가버리고 그나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미에 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구미가 단순히 그냥 공단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인문학이 이 사람이 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연해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진솔하게 또 답변해 주신 우리 이미혜 선생님께 큰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저 많은 또 친구분들 다음 시간부터 진짜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앞 고대하고 여기는 저도 강연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게 모르는 귀족들 뭐 위험한 관계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죠? 예. 근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재미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도 오늘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